뭐야? 당신들 누구야? 조미란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승엽이 앞으로 나섰죠. 서울중앙지검 이승엽 검사입니다. 조미란 씨, 건축법 위반 및 임대차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검사.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다는 증거 있어? 이승엽은 차분하게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건물, 불법 증축으로 용적률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에게 정당한 퇴거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았죠. 게다가 이승엽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보증금 관리 내역을 보니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조미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대든 적이 없었죠.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조미란에게 이 상황은 충격이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기나 해?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서울 변두리 재개발이 한창인 구도심 한켠에 자리 잡은 낡은 3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벽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얼룩덜룩했고 간판들은 발에서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죠. 이곳 지하 반지하 방에는 78배 노인 이만복이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이만복은 낡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죠. 폐지를 줍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 장 두 장 모은 박스들이 리어카 위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편의점 알바생이 인사를 건넸지만 이만복은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굳이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 이만복의 모습에 사람들은 그저 과묵한 노인이려니 했습니다. 오전 10시 폐지를 팔고 돌아온 이만복은 지하 방문을 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벽 한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만복과 어린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물 앞에 검은색 외제차가 멈춰섰고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내렸습니다. 조미란, 이 건물의 주인이었죠. 뒤따라 내린 것은 덩치 큰 남자 2명이었습니다. 다들 나와.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러 왔어. 조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둘 세입자들이 복도로 나왔죠. 이만복도 문을 열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들어요? 이 건물 재건축하기로 했다고. 다음 달까지 다들 나가야 한다니까. 조미란은 서류 뭉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세입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아니,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어떻게 그냥 나가라고 하십니까? 2층에 사는 젊은 부부가 항의했지만 조미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계약? 그런 거 따지고 싶으면 법정에서 따져봐요. 근데 그럴 시간이나 돈이 있을까? 순순히 나가는 게 서로 좋을 거리요. 조미란 뒤에 선 남자들이 위협적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세입자들은 주눅이 들어 더는 항의하지 못했죠. 조미란의 시선이 구석에 서 있는 이만복에게 향했습니다. 특히 당신. 조미란이 이만복을 가리키며 다가왔습니다. 지하방 할아버지, 당신이 제일 문제야. 폐지나 죽고 다니면서 건물 이미지 다 망쳐놓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당신 같은 노인 하나쯤 없어져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독설이 날아왔지만 이만복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그런 이만복의 태도가 조미란을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뭐야, 귀가 안 들려요? 아니면 치매라도 왔어? 조미란이 이만복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나이든 몸이 휘청거렸지만 이만복은 여전히 말이 없었죠. 주변 세입자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정식 퇴거 통보서야. 한 달 안에 안 나가면 강제 집행 들어갈 거니까 알아서 해. 조미라는 서류를 이만복의 가슴에 던지듯 밀어 넣었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이만복은 천천히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죠. 구겨진 종이를 펴서 읽어보는 이만복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정말 불쌍하네. 늙어서 갈 곳도 없을 텐데. 뭐, 그게 무능한 인생의 대가겠지. 조미란의 마지막 조롱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만복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다른 세입자들이 하나둘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동안 이만복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하방으로 돌아온 이만복은 퇴거 통보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죠. 상자를 열지는 않고 그저 손으로 쓰다듬기만 했습니다. 마치 그 안에 소중한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처럼. 창밖으로 들리는 도시의 소음 속에서 이만복은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린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만복의 주름진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지고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지하방. 이만복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죠. 하지만 이만복의 눈빛은 그보다 더 먼 곳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지나간 세월의 어느 한 지점을 응시하는 것처럼. 서울 여의도의 한 방송국 뉴스룸. 오후 3시 데스크 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둘러앉아 오늘 저녁 뉴스에 들어갈 아이템을 논의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열정적으로 발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하윤 기자였습니다. 최근 서울 곳곳에서 악덕 건물주들의 불법 퇴거 강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한 여성 건물주는 세입자들을 협박하고 폭언을 일삼는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하윤이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조미란의 사진과 함께 여러 제보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죠. 조미란이라는 이 여성은 강북 일대의 상가와 임대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데 재건축을 빌미로 세입자들을 강제로 내쫓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용역업체를 동원해 위협한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데스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박 기자가 직접 현장 취재를 나가보세요.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저녁 메인 뉴스로 다뤄봅시다. 박하윤은 즉시 카메라맨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제보자가 알려준 주소는 서울 북쪽 변두리의 낡은 건물이었죠. 도착하자마자 박하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건물은 겉보기에도 오래되어 보였고 곳곳에 재건축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일단 세입자들 인터뷰부터 시작하죠. 박하윤은 건물로 들어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세입자들도 기자증을 보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죠. 2층의 젊은 부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계약 기간이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당장 나가라고 하니 애가 아직 어린데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한다니 막막합니다. 3층의 자영업자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장사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데 갑자기 나가라니요. 권리금도 안 준다고 하고 정말 악독한 사람이에요. 박하윤은 차근차근 증언을 녹취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지하에도 할아버지 한 분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지하로 내려간 박하윤은
반지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국 기자인데요.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아 살짝 열어보니 안은 비어 있었죠. 아마 폐지를 주우러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죠. 박하윤이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검은색 외제차에서 조미란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덩치 큰 남자들을 대동하고 있었죠. 카메라 준비하세요. 조용히요. 박하윤이 카메라맨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건물 모퉁이에서 조미란의 행동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조미란은 오늘도 큰 소리로 세입자들을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사무실 검사 이승엽은 서류를 검토하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 고발 사건이 급증하고 있었죠. 그때 동료 검사가 다가왔습니다. 승엽아, 잠깐 뉴스 좀 봐. 내가 맡은 사건이랑 비슷한 내용 같은데. 휴게실 텔레비전에서는 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악덕 건물주 관련 기획 보도였죠. 화면에는 조미란이 세입자들에게 소리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러다 카메라가 구석에 서 있는 한 노인을 비췄습니다. 이승엽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 노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죠.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그 얼굴의 윤곽과 눈매는 분명 기억 속 누군가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 얼굴, 설마. 이승엽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도 더 된 기억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죠. 어린 시절 자신을 입양 보내던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안고 울던 남자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야, 승엽아. 괜찮아? 안색이 왜 그래? 동료의 말에도 이승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죠. 뉴스는 이미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이승엽의 머릿속에는 그 노인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이승엽은 즉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방금 본 뉴스를 다시 찾아 재생했죠. 정지 화면으로 노인의 얼굴을 확대해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승엽은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들이었죠. 그 중에서 희미하게 찍힌 사진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젊은 남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와 화면 속 노인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만복. 서류에 적힌 이름을 읽었습니다. 친아버지의 이름이었죠. 이승엽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 이승엽 건빙리야. 오늘 난 뉴스에 나온 건물주 관련 사건 말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전화를 끄는 이승엽은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찰청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빨랐죠. 차를 타고 향한 곳은 뉴스에 나온 그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한 이승엽은 잠시 차 안에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낡고 초라한 건물이었지만 어쩐지 가슴이 먹먹해졌죠. 혹시 정말 그 사람일까?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일까?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승엽은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건물로 바로 들어가지는 못했죠. 대신 건물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살폈습니다. 그러다 골목 끝에서 리어카를 끌고 오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이만복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승엽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죠. 이만복은 고개를 숙인 채 리어카를 끌고 있었기에 이승엽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
이승엽은 차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이만복이 건물로 들어간 후 이승엽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왠지 그 노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것 같았죠. 하지만 섣불리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확실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승엽은 다시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죠. 네, 저 다시 이승엽 검사입니다. 그 건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조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지하에 사는 이만복이라는 노인에 대해서요.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 이만복은 여느 때처럼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잠을 설쳤죠. 어제 스쳐 지나간 젊은 남자의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왜인지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만복은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탁자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죠. 이번에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들과 함께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승엽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고 읽었던 내용이지만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보낼 수밖에 없는 아빠를 용서해라. 지금은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은 이만복은 상자 안의 다른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강북 일대의 토지 문서와 주식 계좌 서류들이었죠. 액수로 따지면 100억이 넘는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만복은 그것들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아들을 위해 남겨둔 것이었죠. 이만복은 상자를 다시 닫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밖으로 나갔죠.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편 이승엽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검찰청 사무실에 일찍 출근한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우선 이만복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 조회를 했습니다. 나이와 주소가 일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46년생, 현재 78. 맞네. 이승엽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과거 기록들을 하나씩 확인했죠. 그러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만복이 과거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했던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지? 1990년대에 강북 일대 토지를 대량 매입했다가 갑자기 모든 거래가 중단됐네? 시기를 계산해 보니 자신이 입양된 시기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승엽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더 조사해 보니 이만복은 부동산 투자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승엽은 의자에 기대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자신을 입양 보낸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럼 왜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일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제 부탁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검사님, 말씀하신 이만복 씨 관련 조사 결과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분이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과거 기록을 보면 상당한 자산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승엽은 전화를 끊고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건물 주변에서 기다리지 않고 직접 탐문을 하기로 했죠. 우선 건물 근처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이만복이라는 어르신 아세요? 부동산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폐지 줍는 할아버지요? 알죠. 조용하고 착한 분이에요. 근데 왜 그러시는지. 아, 저는 검사인데요. 건물주 관련 조사차 왔습니다. 검사라는 말에 부동산 사장이 갑자기 수다스러워졌습니다.
아이고, 그 조미란이라는 여자 때문에 오신 거군요. 정말 악독한 사람이에요. 세입자들 괴롭히는 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특히 이만복 할아버지한테는 더 심해요. 이승엽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이만복이 언제부터 여기 살았는지, 평소 어떻게 지내는지 등을 물었죠. 그러다 의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 할아버지 가끔 은행에 가시는데 VIP 창구로 가더라고요.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왜 VIP 창구로 가나 싶어서 이승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부동산을 나온 이승엽은 건물로 향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이만복이 집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하로 내려간 이승엽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안에서 인기척이 났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승엽이 다시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문이 열렸죠. 이만복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만복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만복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승엽은 검사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죠. 서울중앙지검 이승엽 검사입니다. 건물주 조미란 씨 관련해서 조사 중입니다.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이만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승엽을 안으로 들였죠. 좁은 방 안에는 낡은 가구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승엽의 시선은 벽에 걸린 사진에 고정됐습니다. 어린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이만복이 물었지만 이승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혹시 1983년에 아이를 입양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만복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죠. 이승엽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만복이 고개를 들어 이승엽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만복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이승엽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입양 서류였죠. 여기 아버지 이름이 이만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도 일치하고요. 이만복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한참을 서류를 보던 이만복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이승엽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30여 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왜 절 보내신 겁니까? 이승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만복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죠. 당신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이만복은 일어나 장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죠. 상자를 열어 봉투를 꺼내 이승엽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해 써둔 편지입니다. 언젠가 만날 날을 기다리며 썼죠. 이승엽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을 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각종 부동산 서류와 주식 증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당신을 위해 남겨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손대지 않았죠. 모두 당신 것입니다. 이승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만복을 바라봤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는 노인이 이런 거액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니. 그것도 모두 자신을 위해 남겨둔 것이라니. 다음 날 아침 조미라는 평소처럼 거만한 태도로 건물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강제 집행을 위한 마지막 통보를 하러 온 것이었죠. 그런데 건물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조미란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승엽이 앞으로 나섰죠. 서울중앙지검 이승엽 검사입니다. 조미란 씨, 건축법 위반 및 임대차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검사,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다는 증거 있어? 이승엽은 차분하게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건물 불법 증축으로 용적률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있습니다. 명백한 횡령이죠. 조미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조미란에게 이 상황은 충격이었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기나 해? 조미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승엽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그때 건물에서 세입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만복도 조용히 밖으로 나와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미란은 당황한 나머지 이만복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다 저 노인네 때문이야. 저런 거지 같은 노인네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치는 거야? 폐지나 죽고 다니는 쓸모없는 노인네잖아. 이승엽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끌어올랐죠.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폭탄 선언이 떨어지자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조미란의 입이 벌어졌고 세입자들도 놀란 표정으로 이만복과 이승엽을 번갈아 봤죠. 뭐라고? 이만복 씨는 제 아버지이고 당신이 그동안 괴롭혀온 분입니다. 바로 그때 박하윤 기자가 카메라맨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던 박하윤은 결정적 순간을 포착한 것이었죠. 지금 촬영하세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조미란과 이승엽의 대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죠. 조미란은 카메라를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뭘 찍는 거야? 당장 그만둬. 하지만 박하윤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취재입니다. 조미란은 이성을 잃고 박하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제지했습니다. 그 모습까지 카메라에 생생히 담겼죠. 너 같은 사람이 뭔데 감나라 배나라야. 조미란이 발악하듯 이승엽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이승엽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힘없는 사람을 돈으로 눌렀습니다. 하지만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이승엽이 손짓하자 검찰 수사관들이 조미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조미란 씨,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검찰 차량에 태워져 연행됐죠. 건물 앞에 모인 세입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여러 사람이 따라했습니다. 이승엽은 이만복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만복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만복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고맙다. 그날 저녁 이 사건은 메인 뉴스 톱으로 방송됐습니다. 악덕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괴롭히던 중 알고 보니 그중 한 노인이 검사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의를 위해 나선 아들의 이야기, 박하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송 화면에는 조미란이 이만복을 향해 독서를 퍼붓는 장면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거지 같은 노인네라는 말이 자막과 함께 강조됐죠.
그리고 이승엽이 이분은 제 아버지입니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인터넷은 이 사건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죠. 조미란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고 이승엽 검사를 칭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진짜 통쾌하다. 악덕 건물주 제대로 걸렸네. 검사님 정말 멋있어요. 아버지를 위해 나선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조미란 같은 사람들이 다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한편 검찰청 조사실. 조미란은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부를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한치도 협조 안 할 거라고. 하지만 이승엽과 수사팀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불법 증축 서류, 세금 탈루 내역, 보증금 횡령 증거들이 줄줄이 나왔죠. 특히 세입자들의 보증금 수억 원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내역이 드러나자 조미란의 얼굴은 사색이 됐습니다. 이건 그냥 잠시 빌려 쓴 거야.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죠. 조미란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허상의 성이 한순간에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이 사건이 대서특필됐습니다. 악덕 건물주의 몰락, 검사 아버지 욕보인 건물주 구속 위기 등의 제목이 눈에 띄었죠. 조미란의 다른 불법 행위들도 줄줄이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조미란이 소유한 다른 건물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은행들은 조미란에 대한 대출 회수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구청에서는 그동안 묵인했던 불법 사항들에 대해 과태료 폭탄을 예고했죠. 조미란의 변호사조차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 사장님, 이 정도 증거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조미란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조미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조미란이 연행된 다음 날 박하윤 기자는 밤새 취재에 매달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뭔가 더 큰 비리가 숨어 있을 것 같았죠. 방송국 자료실에서 조미란 관련 기사들을 뒤지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자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수법을 썼네. 박하윤은 즉시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수원의 원룸 건물, 그리고 의정부의 오피스텔까지 조미란이 소유한 건물마다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었죠. 박하윤은 이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을 떼었어요. 나간다고 했더니 계약 위반이라면서 용역 깡패들이 와서 가게를 다 부쉈습니다. 신고해도 소용없었어요. 증언들이 쌓여갈수록 조미란의 악행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박하윤은 이 모든 내용을 특별기획 뉴스로 준비했죠. 한편 검찰청에서는 조미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승엽은 영장실질 심사를 준비하며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죠.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계좌 거래 내역 좀 보세요. 세입자들 보증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주식 계좌로 이체됐네요. 수사관이 가져온 자료를 보니 조미란은 세입자들의 보증금 수십억 원을 마치 자기 돈인 양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위험한 선물 거래에 손을 댔다가 대부분 날려먹은 상태였죠. 이래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세입자들을 쫓아낸 거군요. 이승엽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였던 것이죠. 구속영장 실질 심사 당일 법원 앞은 취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조미란 사건이 연일 화제가 되면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호송차에서 내린 조미란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조미란 씨,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보증금은 왜 돌려주지 않은 겁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조미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가는 조미란의 뒷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였죠. 법정에서 이승엽은 조미란의 죄상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십수년간 세입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보증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돌려주지 못하자 폭력과 협박으로 세입자들을 쫓아냈습니다. 판사도 증거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미란의 변호사가 필사적으로 변론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죠. 피의자는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구속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판사의 결정이 내려지자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조미란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함께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하윤의 특별 기획 뉴스가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악덕 건물주 조미란의 실체를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결과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에는 조미란이 세입자들을 괴롭히는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폭언과 협박, 그리고 용역 깡패들을 동원한 강제 퇴거 장면까지. 시청자들은 경악했죠. 이어서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평생 모은 돈을 보증금으로 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났어요. 그 여자는 우리 같은 사람은 벌레만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미란 씨가 보증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다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조미란 씨는 구속 상태이며 검찰은 추가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박하윤은 차분하게 멘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 숨겨진 반전이 있습니다. 조미란 씨가 거지라고 조롱했던 이만복 할아버지가 사실은 화면이 전환되며 이만복의 과거가 공개됐습니다. 1990년대 부동산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둔 자산가였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아들을 위해 남겨두고 폐지를 주우며 살았다는 사연이 전해졌죠. 진짜 부자는 과시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네요. 조미란과는 정반대입니다. 박하윤의 마지막 멘트가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인터넷은 폭발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 사건 관련 키워드가 차지했죠. 조미란의 과거 행적들이 줄줄이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조미란한테 당했어요. 우리 가게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추가 제보가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방송국과 검찰청 홈페이지는 제보글로 가득 찼죠. 다음 날 은행들이 일제히 조미란에 대한 대출금 회수에 나섰습니다. 담보로 잡힌 건물들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죠. 조미란과 거래하던 업체들도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구치소에 갇힌 조미란은 면회온 변호사에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이게 다 그 노인 때문이야. 그 노인만 아니었으면.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 사장님, 이미 끝났습니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나마 형량을 줄이는 길입니다. 조미란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이만복을 원망할 뿐이었죠. 한편 이만복은 여전히 지하방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해도 그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세입자들이 그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감사가 담긴 눈빛이었죠. 할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복은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지만 주름진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밀한 사건은 단순한 악덕 건물주의 몰락을 넘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됐습니다. 돈과 권력만 믿고 약자를 괴롭히던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죠. 조미란이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하윤 기자는 여전히 이 사건을 추적 취재하고 있었죠. 그런데 취재 중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만복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놀라운 기록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정말이야? 이만복 씨가 이렇게 큰 부자였다고? 박하윤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울 강북 일대의 대규모 토지들이 이만복 명의로 되어 있었죠. 그것도 1990년대 초반에 매입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시세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가치였습니다. 왜 이런 재산을 가지고도 폐지를 주우며 살았을까? 박하윤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증권사에도 확인해 보니 이만복 명의의 주식 계좌가 있었죠. 30년 전에 매입한 우량주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배당금조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상태였죠. PD님, 이건 정말 대박 아이템이에요. 100억대 자산가가 왜 폐지를 주우며 살았는지 그 사연을 밝혀야 합니다. 박하윤은 이만복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메라맨과 함께 건물을 찾아갔죠. 마침 이만복이 리어카를 끌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이만복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박하윤 기자입니다. 잠시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만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박하윤은 포기하지 않았죠. 할아버지의 사연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때 이승엽이 나타났습니다. 퇴근 후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었죠. 박 기자님,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는 아직 인터뷰할 준비가 안 되셨습니다. 박하윤은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대신 이승엽과의 인터뷰를 요청했죠. 이승엽은 잠시 고민하다가 승낙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내용은 말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이승엽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1990년대 초반 부동산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입양 보내실 때쯤 모든 것을 정리하셨죠. 그리고는 가명으로 재산을 숨기고 조용히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리고 언젠가 제가 돌아올 때를 위해 모든 재산을 그대로 보관하셨습니다. 박하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재산이 그대로 있다는 건가요? 이승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근에 확인해 보니 서울 강북 일대에 대규모 토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세로는 100억이 넘는 가치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간 한 번도 손대지 않으셨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박하윤은 추가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은행 관계자를 만나 이만복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했죠. 물론 개인정보라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은행 초창기 VIP 고객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혀 거래를 안 하시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그대로 있는데도요. 은행 직원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한 박하윤은 더욱 깊은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이만복이 과거에 거래했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죠.
다행히 당시를 기억하는 노사장이 있었습니다. 아, 이만복 사장님, 기억하죠?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남들이 땅값 떨어진다고 팔 때 오히려 사들이셨거든요. 결국 그 예측이 다 맞아떨어졌죠. 그런데 왜 갑자기 모든 걸 중단하신 건가요? 노 사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아들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아들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크려면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고. 그래서 모든 재산을 숨기고 잠적하신 거예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만복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었죠. 부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나약해질까봐 일부러 가난한 척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박하윤은 마지막으로 이만복이 소유한 토지를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강북구 일대의 대규모 부지였죠. 지금은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지역이었습니다. 여기가 다 이만복 할아버지 땅이라고? 함께 간 부동산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네, 등기부등 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일대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10배 이상 올랐죠. 지금 시세로는 최소 150억은 될 겁니다. 박하윤은 카메라를 향해 리포트를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폐지를 주우며 살던 이만복 할아버지가 실은 100억대 자산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화면은 이만복이 새벽에 폐지를 줍는 모습으로 전환됐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로 리어카를 끄는 노인의 뒷모습이 애잔했죠. 부모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만복 할아버지는 스스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기다렸죠. 언젠가 아들이 돌아올 날을. 방송이 나가자 또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만복의 선택에 감동했죠. 특히 부모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사례다. 요즘 부모들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다니.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조미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산 이만복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죠. 한편 이 방송을 본 각계각층에서 이만복을 돕겠다는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기업들은 후원을 제안했고 방송사들은 출연을 요청했죠. 하지만 이만복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승엽은 아버지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제가 다 컸잖아요. 이만복은 아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구나. 내가 나를 찾아와줘서 고맙다. 부자의 재회는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깊은 감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조미란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아침부터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북적였죠. 이 사건이 워낙 화제가 되었던 탓에 많은 사람들이 재판 결과를 지켜보려 모여들었습니다. 법정 안 검사석에는 이승엽이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아닌 검사로서 법정에 선 것이었죠. 방청석에는 피해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 중에는 이만복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죠. 피고인 조미란을 입정시켜 주십시오. 재판장의 말에 조미란이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명품으로 치장하고 거들먹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하지만 여전히 눈빛에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사 측 모두 진술이 시작됐습니다. 이승엽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피고인 조미란은 지난 10여 년간 서울, 인천, 수원 등지에서 임대업을 하며 수많은 세입자들을 상대로 사기와 횡령을 일삼았습니다.
보증금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았고 폭력과 협박으로 세입자들을 내쫓았습니다. 이승엽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조미란의 죄상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화면에 띄워질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한숨소리가 흘러나왔죠. 특히 피고인은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 43억 원을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가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이며 피해자들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조미란의 변호인이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일 뿐 횡령의 고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승엽은 즉각 재반박했죠. 피고인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묶어두면 이자가 아깝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횡령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증인신문 차례가 되자 피해자들이 하나둘 증언대에 섰죠.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보증금으로 냈는데 그 여자는 저한테 늙은이가 얼마나 더 살겠냐고 했어요. 그리고는 보증금도 안 주고 쫓아냈습니다. 젊은 부부도 증언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지금도 좁은 원룸에서 삽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법정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조미란도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을 보였죠. 변호인이 필사적으로 변론했지만 증거와 증언이 너무 명백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재판장이 조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조미란은 일어서서 준비한 듯 말하기 시작했죠. 저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투자 실패로 손해를 받고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말을 이어가다가 방청석의 이만복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조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노인이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재판장이 질서를 요구했지만 조미란은 계속 소리쳤죠. 왜 하필 그 건물에 검사 아버지가 있었겠어요? 이건 다 짜고 친 거예요. 변호인이 황급히 조미란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조미란의 진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승엽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재판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의 태도를 보니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이를 양형에 참고하겠습니다. 휴정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 안이 숨죽인 가운데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죠. 피고인 조미란을 사기죄, 횡령죄, 주거침입죄, 협박죄 등으로 징역 12년에 처한다. 와, 방청석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죠. 재판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금액도 막대합니다. 더구나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미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12년이라니.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총 43억 원을 배상하라. 추가 명령에 조미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산은 이미 가압류되어 있었고 출소한다 해도 빈털터리가 될 것이 뻔했죠. 법정을 나오는 피해자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함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야 숨통이 트입니다. 이승엽은 법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끝났습니다. 이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죠. 수고했다. 박하윤 기자가 다가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승엽 검사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의 정의가 실현된 것뿐입니다.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셨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위해 나선 것 아니었나요? 이승엽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또다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악덕 건물주 조미란, 징역 12년 선고 끝까지 반성 없던 조미란, 법에 심판받아. 댓글에는 환호성이 가득했습니다. 통쾌하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잡아들여야 해. 이승엽 검사 정말 멋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비록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정의가 실현됐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죠. 조미란은 그날로 수감됐습니다. 호송차에 오르는 조미란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한때는 돈과 권력을 믿고 세상을 우습게 봤던 조미란. 하지만 결국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 됐습니다. 조미란의 판결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온 서울, 이만복이 살던 낡은 건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죠. 조미란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새로운 건물주가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새 주인은 세입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만복은 여전히 지하방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습니다. 이승엽의 간곡한 부탁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아침 이만복은 이승엽과 함께 은행을 찾았습니다. 30년 만에 찾는 은행이었죠. 이만복 고객님,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그동안 찾지 않으신 배당금만 해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이만복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죠. 이 돈으로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승엽도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던 것이죠. 아버지, 재단이요? 이만복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 없는 노인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구나.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늙어서 갈 곳이 없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이승엽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죠. 몇 주 후 따뜻한 집 재단 설립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박하윤 기자를 비롯한 많은 언론인들이 모였죠. 이만복은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저처럼 집 없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만복의 짧지만 진심 어린 인사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단 설립 자금으로 50억 원을 기부한다는 발표에 기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만복 이사장님, 왜 하필 노인 주거 지원 사업을 선택하셨습니까? 한 기자의 질문에 이만복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거처가 불안정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막막함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만복과 이승엽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목적지는 강북구의 한 대지였죠. 이만복이 30년 전에 매입했던 땅이었습니다. 여기에 노인 주거 시설을 지을 거야. 이만복은 텅 빈 대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승엽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좋은 생각이세요, 아버지. 제가 법률적인 부분은 도와드릴게요. 재단 소식이 알려지자 각계각층에서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조미란에게 피해를 봤던 세입자들도 작은 금액이나마 기부에 동참했죠. 이만복 할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한 달 후 재단의 첫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조미란이 소유했던 건물 중 하나를 경매로 낙찰받아 노인 쉼터로 개조하는 것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악덕 건물주의 건물이 소외된 노인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을 찾은 이만복은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옆에 있던 박하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조미란 씨에 대한 원망은 없으신가요? 이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죠. 덕분에 아들도 다시 만났고 이렇게 좋은 일도 할 수 있게 됐으니 이만복의 너그러운 마음에 주변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노인 쉼터가 완공되는 날이 왔습니다. 따뜻한 집 1호라는 이름이 붙은 이곳에는 15명의 무주택 노인들이 입주하기로 했죠.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치인들과 연예인들도 왔지만 이만복은 그들보다 입주 노인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 집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만복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죽기 전에 이런 곳에 살 수 있다니. 이승엽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검사 배지를 단 아들의 눈가에도 뜨거운 것이 맺혔죠. 아버지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가난한 척 살았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이승엽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이만복은 더 이상 지하방이 아닌 쉼터 옆의 작은 사무실에서 지냈죠. 부자는 함께 밥을 지어 먹으며 소소한 일상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김치찌개 간이 딱 좋네요. 내가 어릴 때도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했지. 3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부자의 정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이만복과 이승엽은 동네 시장을 함께 걸었습니다.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죠. 이만복 이사장님, 오늘도 아드님이랑 나오셨네요. 아이고, 정말 보기 좋아요. 아들이 검사라니. 이만복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 그것이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죠. 시장 한켠의 작은 벤치에 부자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두 사람을 감쌌죠. 아버지, 행복하세요? 이승엽의 물음에 이만복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죠. 그래, 행복하다. 이제야 진짜 행복하구나. 멀리서 박하윤 기자가 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게 진짜 뉴스야.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가족의 의미. 해가 저물어가는 시장길. 이만복과 이승엽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었죠. 어떤 분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어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침묵하던 노인의 손엔 세상을 바꿀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 열쇠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권력이 아니라 나눔이었습니다. 이만복은 그것을 몸소 보여줬죠.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